아무도 이런 월요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624 4포인트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불과 닷새 전까지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터졌고 3월 3일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리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452포인트를 토해내며 7.24%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약 10% 가까이 빠졌고 SK하이닉스는 11.5%를 내줬습니다. 시장 전체가 비명을 질렀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코스피는 추가로 12.06%를 더 떨어뜨리며 5,093포인트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기록한 12.02%를 넘어선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거래 자체가 20분간 멈췄습니다. 거래소 전광판이 일제히 파란불로 물들고 투자자들의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의 매매 기록을 뜯어보면 공포의 실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월 3일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쏟아냈고 기관까지 합세했습니다. 이틀간 누적 순매도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쏟아지는 물량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레버리지로 주식을 사들였던 비투 자금은 이 폭락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눈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시장만 이 정도로 깊이 패였을까요?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고 유럽 주요 지수도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틀 연속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 온도 차이의 첫 번째 원인은 에너지 수급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 753억 달러 가운데 중동 국가 비중은 68.8%에 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사실상 원유의 생명줄이 중동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전쟁이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유가를 밀어 올렸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정조준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환율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글로벌 자금은 가장 단단한 통화, 즉 달러로 몰려갑니다. 3월 4일 새벽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7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매도 압력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원화가 약해질수록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 지도 위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참고하는 MSCI 지수 체계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이냐면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 이 기관들은 신흥국 자산부터 기계적으로 줄이는 위험관리 매뉴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인지 SK하이닉스의 HBM이 엔비디아 서버에 들어가는지는 이 순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신흥국이라는 우편 번호가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조 원을 운용하는 펀드들의 자동 매도 명령이 쏟아져 내립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병실 환자가 위독한지 확인하기 전에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월 3일과 4일의 외국인 대규모 투매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붕괴했다는 판단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공식에 따른 기계적 이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의 본질은
우리 기업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신흥국이라는 분류표 때문에 실체보다 훨씬 가혹한 매도 세례를 받은 구조적 과매도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딱지를 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폭락이 오기 직전까지 한국 증시에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거대한 체질 변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금액은 20조 1천억 원, 소각 금액은 21조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놓고도 경영권 방어 용도로 금고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가게 주인이 이익을 내면서도 단골 손님에게는 한 번도 사은품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제 그 관행이 깨지고 있습니다.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상법이 개정됐고 배당 역시 금액이 먼저 확정된 뒤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던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주주를 존중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26년 초의 코스피 랠리는 과거와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판매량이라는 성적표 점수에 전적으로 의존했죠. 하지만 올해 초 랠리는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한국 기업에 매기는 점수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동반됐습니다. 동일한 시험을 봤는데 채점 기준이 후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깎였던 감점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즉 시장 가치의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60조에서 8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3월 9일에도 코스피는 또다시 8%대 급락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5,100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공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코스피는 공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를 지나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체온을 회복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고 나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걷히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강력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아무리 격렬해도 그것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영원히 파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의 데이터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걷히는 순간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질긴 복원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역설적으로 전쟁에서 체력이 더 강해지는 방위산업입니다. 코스피 전체가 7% 넘게 주저앉은 3월 3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약 20% 급등했고 LIG넥스원은 상한가인 29.86%를 기록했습니다. 이 극적인 역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국방 예산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빠른 납기와 높은 가성비를 앞세운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산, 4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의 합산 수주 잔고는 2005년 말 기준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향후 5년에서 10년치의 먹거리가 이미 창고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산업의 성장 궤도가 탄탄하다는 점은 숫자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반대편에서도 기회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항공, 해운, 석유화학 업종에 역발상의 시선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항공사의 연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는 처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전쟁은 언젠가 끝나고 하늘 높이 치솟았던 유가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공포가 걷히는 순간 가장 빠르고 강하게 고개를 드는 것은 바로 본래 체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짓눌린 종목들입니다. 다만 무작정 달려드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 기업이 위기를 버텨낼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재무 구조가 외부 충격을 견딜 만큼 단단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전쟁이 4주에서 8주 이내에 마무리되는 단기 종전 시나리오라면 유가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시장은 강한 되돌림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전쟁이 2달을 넘기는 중기 교착 국면에 빠지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지루하게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변국으로 전선이 확산되는 장기 확전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밸류업 효과마저 한동안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경기장 자체가 무너지면 실력을 발휘할 무대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에 쫓겨 자산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3가지 나침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체감 온도입니다. 이 숫자가 안정을 찾아야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 유가입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가는 기업의 비용 구조와 물가를 동시에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셋째, 밸류업 프로그램과 MSCI 선진국 편입 관련 소식입니다. 전쟁의 포성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도 한국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3가지 지표를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이 시장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내 자산을 지키고 기회를 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번 코스피 폭락은 단순히 밖에서 날아온 포탄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수십 년간 안고 있던 오래된 약점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체질 개선이 극적으로 충돌하면서 벌어진 거대한 진통입니다. 포성은 언젠가 멈춥니다. 전쟁의 공포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더 단단한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남아서 결국 한국 증시의 새 장을 열어갈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파도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읽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